현재 유럽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사방에서 아우성인 상황인데요. 콧대 높던 유럽에서 이제 한국에 너도나도 무기를 내놓으라는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상황이 좀 다른데요. 지금까지 유럽에서는 한국을 여전히 깔보는 면이 있었습니다. 무기를 내놓으라고 하면서도 무기를 지원하라며 한국에 다소 으름장을 내는 시기였습니다. 6월에서 우크라이나 전에 무기를 지원하기 때문에 한국도 나서서 참여하라는 주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완전히 변했으며 유럽 방산 최강 독일조차 한국에 손을 내미는 지경이 됐다는데요. 지금까지 유럽에서 한국에 했던 행동과 최근 한국에 보인 움직임을 종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럽을 비롯해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의 무기를 무상 지원해달라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실제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나토에서조차 그러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있어온 것은 사실인데요. BBC는 한국이 그동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 비축량이 줄어든 국가에 무기를 판매하는 더 편안한 접근법을 취했다면서 미국의 수십만 발의 155mm 포탄을 제공할지 고심 끝에 이제 비공개 매각이 합의됐다 전한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 나토를 위시한 일부 서방의 강대국은 이제 한국이 직접 지원을 검토하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는 미국을 경유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한국에서 우크라로 무기를 공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이제 러시아 눈치를 안 보고 직접 무기를 공수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얘기고 비단 포탄뿐만이 아니라 전적으로 무기를 우크라에 보낸다는 얘기로 흘러간다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죠. 처음에는 포탄을 논할 것이고 갈수록 전차나 고급 무기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우크라이나는 동북아에서는 한국만 제대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에 무기 지원 요청을 했는데 신궁과 같은 무기를 탐낸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배와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 장비가 한국에 있다고 했고 러시아에 맞설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도와달라며 애처로운 요구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주목받은 한국의 무기는 신궁과 현궁 등 즉시 사용 가능한 필요 전력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신궁 같은 경우에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며 현궁은 휴대용 대전차 유도 무기에 해당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에도 이러한 요청을 해온 것은 이들 무기가 가장 현장에서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이죠. 미 국방부는 키이우에서 상당한 러시아의 부대가 멸절되었음이 확인되었다고 브리핑한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당 수백만 달러의 탱크들이 보병이 들고 나온 제블린 등에 줄줄이 파괴되기도 했으며 공중에서 날아오는 무기와 전투기 등을 막기 위해 스팅어와 각종 제공 미사일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는 한국에 이러한 무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최근 반격 작전을 벌이면서 동맹국들의 생산 속도를 넘어선 속도로 탄약을 소진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의 갈등이 미해결 상태로 언제 총알이 필요할지 모르는 한국은 대규모로 비축한 무기고를 조심스럽게 지키는 상황이라고 BBC는 전했는데요. 러시아 침공 이후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 이후 회원국들은 한국의 무기 지원을 압박해왔으며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대하는 등의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직접 요청도 이어져왔는데요. 한국은 표면상 전쟁 중인 국가의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국내 정책을 들어 지원에 선을 그어왔는데 내면으로는 연간 교역량이 270억 달러 약 35조 원이고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러시아를 적으로 돌릴까 우려하고 있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한국의 한 외교관은 이 방송에 러시아 측은 무기 지원과 레드라인이며 만약 우리가 이를 넘으면 보복할 것임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지난 4월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면 러시아가 북한에 핵무기 최신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압박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미국도 매우 신경 쓰는 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북한 핵을 가장 우려하기 때문에 한국도 직접 무기 공수가 부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동북아 사태가 위중해지는데 유럽에서는 일단 자기 살고 보자는 태도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등 10강에 둘러싸여 매우 치열한 역사를 보내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은 군사 대국이 된다는 방향보다는 주변국의 전쟁 억지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것인데 주변국들이 전 세계 군사 순위 5위 안에 들어있거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등의 군사 강국이다 보니 한국은 저절로 국방력이 상승했으며 최근 수년간은 군수물자 수출도 세계 10위권에 들어간 것입니다.
따라서 유럽 측에서는 이러한 분위기를 다 알고 있다가 결정적 순간에 한국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한국의 누리꾼들은 이러한 유럽의 요청에 대해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이 쑥대밭이니 그럴 수는 있지만 나도 회원국들은 선을 넘었었다는 지적입니다. 일단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가 자국과 70년 전에 한국이 비슷하다는 것도 다소 논란이 있는데, 한 누리꾼은 당시 우크라이나는 북한을 지원한 국가로 한국의 적대국가였음을 상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미국에는 포탄을 매각하는 방만이 최선이며 절대 무상 지원을 거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우크라에 만약 포탄을 지원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의 포탄 지원 후 한반도가 위태로워질 텐데 포탄 지원에 대한 대가로 전술핵 정도는 받아야 한다며, 우크라이나도 핵을 해체한 다음에 결국에는 서방이 제대로 보호를 안 해준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한국도 우크라를 대놓고 지원한 대가는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핵 배치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없이 지금 한국 무기를 빼먹으려고 회의를 벌인다는 게 말이 되냐는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많은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한국은 휴전국가인데다가 지금까지 한국은 막대한 재정을 투자해 무기를 만들어 비축했는데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지적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거칠게 말은 하지만 유럽 보고 방위 무임승차라고 말한 이유가 있으며, 최근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유럽의 방위 지원을 끊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최근 노골적인 발언을 더욱더 유럽이 사색이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이 되고 유럽에서 방위비를 내지 않는다면 러시아가 공격할 기회를 줄 러시아는 매우 강력한 발언을 하면서 나토를 얼어붙게 했고, 시결국에는 각자 도생을 떠올리게 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체코에서는 한국에 100만 개의 포탄을 주문했고 한국은 신속 배송 과정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당장 포탄이 부족해 러시아가 도네츠크를 함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한국의 포탄이 긴급하게 필요했고 한국은 이에 선적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죠. 유럽에서는 기껏해야 월 5만 발 정도를 간신히 생산하고 그것도 배송도 느리지만 한국은 오더가 내린 즉시 움직이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포탄을 생산해 비축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인근의 국가들은 이번 우크라전에서 큰 충격을 받았고 빠르게 한국 방산을 들이고 있는데요. 실제 우크라이나 이전에서 러시아가 장시간 버티고 서방에 서서히 지원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다시 빼앗고 있으며 폴란드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전범국인 독일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독일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충격을 받아 주동미군의 철수를 우려하고 있으며, 독일은 프랑스와 영국에 의지할 수 없다면서 자체 핵무장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독일 국방과 나토 측에 따르면 이제는 한국 방산을 직접 사들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는데요. 지금까지 한국의 무상 지원을 바라거나 한국은 우선 선택지에서 제외해버렸던 이들이었고, 심지어 독일은 노르웨이와 호주 등에 한국 방산이 수출되는 것을 방해하기도 했던 잠재적 경쟁자입니다만, 이제 독일조차 한국에 방산을 들여서 러시아의 침공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전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버린다면 그때는 이미 늦기에 앞다퉈 한국 방산과 연결되려고 하는 모습인데, 한국의 방산을 빠르게 받는 것은 폴란드와 같이 돈을 주고 사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은 러시아 인접국은 물론 나토에서 대대적인 무기 오퍼가 올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콧대 높던 강대국과 유럽에서 한국의 방산을 사들이겠다고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앞으로 이들 유럽에서 합국에 얼마나 많은 방산을 수입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크라군 제59기계화 여단 험비 3대가 일렬로 지뢰지대가 없는 지역으로 전진, 러시아군 참호가 있는 지역으로 빠르게 접근, 차량 3대가 서자마자 차에서 내리는 보병들, 맨 오른쪽 차량의 2명의 병사는 오른쪽으로 이동, 그 사이 험비 차량의 상부 기관층으로 사격, 전진하는 보병들, 참호 안의 러시아군 제압, 대반격을 시작한 우크라이나군이 11일 동부전선의 격전지 중 하나인 도네츠크주 블라고다튼의 마을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매체 더 가디언은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작전을 시작한 지 거의 일주일 만에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최전방 마을 3곳을 해방시켰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SNS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 지역의 블라우다튼의 마을을 점령하고 68여 단 병사들이 마을 진입해 우크라이나 국기를 개양하는 모습을 몰랐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부분적으로 피괴된 학교의 위층 창문에 자국의 파란색과 노란색 깃발을 걸고 있었습니다. 한나 마려르 국방부 차관은 우크라이나 군이 블라우다트네와 마카리프카 마을을 점령했다고 밝혔고, 우크라이나 의용군은 또 다른 인근 마을인 네스쿠치네를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준 블라우다트네는 지난해 러시아에 점령된 곳으로 동부 전선의 격전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동부 최격전지인 바흐문트로 연결되는 보급로로서 가치가 있고, 남쪽으로는 러시아가 점령 중인 마리우폴과 95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위치에서 남쪽으로 더 전진하면 반격의 목표인 러시아와 러시아 전령 크림반도 사이에 철도 및 도로 연결을 꾸밀 수 있어서 대반격의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더 타임스, 미국 뉴욕타임스 등은 지난 9일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세계 지역에서 진행되는데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들 전선에서도 자포리자주 전선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크림반도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크림반도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성지로 여길 정도로 상징성이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흑해함대 기지이자 안전우방입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크림반도를 작년 2월 개전 후 점령지 보호와 침공을 떠받치는 보급선으로 활용해왔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크림반도로 연결되는 러시아의 육로를 차단해 러시아군을 반으로 쪼개고, 더 나아가 2014년 불법으로 점거한 크림반도를 이번 기회에 되찾아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대항하는 러시아군의 저항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 타스는 러시아의 매복 공격의 독일제 레오파드 2A사가 파괴된 장면이 공개하며 기습 공격의 결과로 우크라이나군 30대 이상의 탱크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매체는 우크라이나군이 350명, 레오파드 전차 3대를 포함해 30대 이상의 전차, 10대 이상의 보병 전투 차량을 파괴했다라고 하면서 적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밀리면서 지뢰 제거 작전을 포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유튜브 채널 캐나우13에서는 러시아군의 드론이 레오파드 전차를 파괴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독일 신문 빌트벨드의 군사 칼럼니스트인 줄리안 레프케주리안 알피는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지주 방향으로 첫 공격을 가하는 동안 하루에 레오파드 2 탱크 13대와 브래들리 보병 접투 차량 47대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실제 우크라이나군이 세 개의 마을을 점령하는 성과를 내고 있지만 러시아의 방어 지역을 쉽게 뚫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러시아에 의해 오랫동안 예상되어 왔으며 푸틴은 러시아군에게 지상전을 준비하고 정교한 방어선을 구축하라는 지시에 따라 몇 달 동안 준비해왔습니다. 드론 위성 사진을 보면 러시아는 자포리자 토크마크 북부의 참호, 지레밭 등 30km에 이르는 방어선을 치밀하게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해외 매체는 러시아군은 대전자 도랑, 지그재고, 참호, 콘크리트, 용의 이빨 바리케이드, 강철, 고슴도치, 장애물, 철조망 및 지뢰바드로 구성된 다층 방어선을 구축했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뢰바지라고 보고 있는데 자포리자주의 마라 토크마치카에서 찍힌 몇 장의 사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 반격의 선두에 선 우크라이나군의 레오파드 도알 3대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핀란드산 레오파드 도알은 레오파드 A4 탱크를 핀란드 회사가 지뢰쟁기와 지뢰를러를 장착해 적의 방어선을 뚫을 수 있는 특수돌파 차량으로 개조한 것입니다. 3인승 레오피드 도알은 모든 지뢰를 안전하게 폭파하고 군대가 지뢰밭 뒤에 건설되어 있는 참호와 둔덕까지 가는 길을 비워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33기계회여단의 47돌격여단의 공병대대가 운용하는 이 레오파드 도알은 무기력하게 파괴되어 멈춰서 있고 지뢰밭을 뚫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얼마 전 위성사진을 분석하며 러시아가 깔아놓은 충격적인 3중 방어선을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우크라이나가 12개 공격여단을拼성하는데 6개월을 소요하면서 러시아의 요새를 구축할 충분한 시간이 주었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에 그토록 무기를 요구해온 이유는 바로 이 강력한 방어선을 뚫기 위해서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독일제 레오파르트 2 전차, 미국제 브래들리 장갑차 등 최신 무기와 장비를 주고 훈련도 시켜주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은 각각 지뢰 쟁기를 장착하고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수십 대의 특수 공병 자량을 전쟁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투입된 지뢰 제거 차량들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이 지원하겠다고 말한 지뢰 제거 장비를 우크라이나가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비살상 무기만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지뢰 제거 장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는데 한국은 세계 최고의 지뢰 제거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DMZ는 전 세계에서 지뢰 매설 밀도 세계 1위로 한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괴물에 가까운 지뢰 제거 장비를 개발해냈습니다. 육군이 보유한 지뢰 제거 정비 중 가장 성능이 뛰어난 것은 일명 코뿔소로 불리는 K600 장애물 개척 견차로 2020년 말부터 양산 물량이 육군에 배치됐습니다. 코뿔소는 땅을 갈아 엎어 묻혀있던 지뢰를 드러나게 하는 방식으로 대인 및 대전차 지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K600 코뿔소는 K1A1 차체 기반인 만큼 강력한 기동성과 힘을 발휘하며 불도저 기능뿐 아니라 임무에 맞게 불도저 3나를 지뢰 제거용 특수 쟁기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전차 지뢰를 밟아 폭발해도 차량 핵심 부위인 차체와 지뢰 제거 쟁기, 승무원은 큰 피해를 입지 않는 놀라운 대전차지로 방어력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당장 우크라이나에 간다면 지뢰바들 뚫고 길을 개척해낼 수 있는 일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가진 무기 중에 무인원격 장비도 있습니다. 특수기동여단이 도입한 MV4는 승무원 없이 리모컨 운용자, 제어 장치 OCU로 조종하는 무인원격화 GIR 제거 장비로 도리깨의 원리를 영용해 지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쇠구슬과 쇠사슬을 장착한 플레일 도리깨를 고속 회전시키며 땅속 30cm 깊이까지 매설된 지뢰를 폭파하는 방식으로 차체는 고강도 특수강이 적용돼 대인 지뢰는 물론 대전차 지뢰가 폭비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시간당 2200제곱미터의 지뢰 제거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무게 5.1톤에 175토터 250마력의 엔진으로 기동력도 우수합니다. 러시아가 삼중방어를 하며 드론으로 전자를 파괴한다면 이 무인 지뢰 제거 장치는 리모컨으로 조종하며 지뢰바들 돌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수복하기 위해서 서방의 엄청난 전차와 장김차 등을 총동원했지만 러시아의 삼중방어선을 뚫기가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산 지뢰 제거 장비 지원이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급부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는 자위대 트럭이 전력에 큰 도움도 안 되는데 러시아가 큰 문제를 삼고 있어 곤란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의 자위대가 운용하는 고기동차 1.5톤 트럭, 궤도식 자재 운반차를 합쳐 총 100대가량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를 두고 장갑차를 지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9일 일본 대사를 초치해 이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면 심각한 결과를 동반할 것이라고 겁을 줬습니다. 실제적으로 전장에서 큰 무기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러시아는 일본이 마지 전자나 미사일을 준 것처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국의 지원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는 후퇴하다가 자신들이 깔아놓은 지뢰바드로 가서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댐 폭파로 인해서 지뢰가 유실되어 자신들이 매설해놓은 지뢰지도도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지뢰 제거가 필요한 상황으로 한국의 지원은 살상무기가 아니라 안전을 위해 당장 필요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뛰어넘는 최신의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중국의 야심찬 목표가 허튼 수작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얀마가 운용 중인 중국산 전투기가 기관총에 의해 맥없이 격추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중국의 허풍이 대단했다는 사실이 들통난 건데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집트가 가장 크게 놀라며 뒤집어졌다고 하는데 다름 아닌 이집트가 해당 전투기를 중국으로부터 무려 120대나 도입하면서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이집트는 신속하게 FA-50 도입을 추진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 한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공기관총이라고 알려진 전차와 장갑차에 흔히 쓰이는 이 무기체계는 사실 현대전에서 전투기와 맞서는 구도조차 시도하지 않을 정도로 무용지물과 다름없는데요. 하지만 최근 미얀마에서 아주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져 전 세계 방산업계 전문가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미얀마에서 기관총이 제트 공격기를 격추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미얀마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1일 태국 국경 지역에 위치한 미얀마 동부 지역에서 반군 장악 마을을 공습하던 미얀마 공군의 전투기가 대공 기관총에 의해 격추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전투기에 탑승해 있던 조종사 2명은 기체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건 이번에 격추된 전투기가 중국산 K8W였다는 점으로 해당 기종은 지난 1998년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미얀마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얀마 공군은
K8W를 최대 1톤의 각종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공격기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미얀마 국방부는 이번 격추 사건에 대해 기체 고장으로 추락했다며 사실을 부인하기에 바빴는데요. 반면에 K8W를 격추시킨 미얀마 반군은 기체 잔해 사진을 낱낱이 공개하면서 해당 전투기가 12.7mm 기관총의 대공 사격에 무력하게 격추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렇듯 미얀마 국방부가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발사 속도가 느리고 단발 살상률이 낮은 기관총이 전투기를 격추한 일이 없었고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산 전투기가 기관총 몇 발에도 무력하게 추락할 수 있을 정도로 최악이라는 것으로 미얀마에서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7월에도 미얀마에서는 이번 중국산 전투기 격추 사건과 반정부 세력인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 KMPNA가 군부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는데 이 역시 중국산이었습니다. 당시 KMPLF의 대공무기는 없었지만 저공 비행하는 전투기를 향해 중화기와 소총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해 미얀마군의 전투기를 격추시켰으며 이로 인해 미얀마군 300명과 헬리콥터 5대가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당시 SNS에는 추락한 군용기라며 중국제 훈련기 및 경공격기 사진이 돌며 한바탕 조롱을 당했는데요. 도대체 중국은 어떻게 공격기를 만들길래 이런 쇼킹한 일이 연이어 벌어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먼저 중국제 K8은 도입한 국가에 따라 명칭이 다 달라 소위 말해 항공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자주 혼동이 되는 기종인데요. 실제로 이 기체를 개발한 중국에서는 K8 기종을 정작 JL8로 부르고 있습니다. JL8은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이 오래전부터 훈련기로 사용해오던 난창 CJ6나 JJ5를 대체할 후계 기종으로 1986년부터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L8이라고 불린 이 훈련기는 나중에 중국용은 JL8, 파키스탄에서는 K8이라고 명명하며 각각 운용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JL8은 성능이야 둘째치고 공동 개발국이었던 파키스탄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출도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얀마도 과거 K8을 도입해 뒤통수를 맞은 건데 설상가상으로 미얀마는 중국제 JF-17 전투기 역시 사기당하면서 코너에 몰렸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아무래도 미얀마 정부가 중국에게 뒷돈을 먹고 전투기를 도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될 정도인데요. 미얀마 현지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미얀마 군이 중국으로부터 공급받은 JF-17 전투기 대다수가 구조적 결함 등 기술적인 문제로 무용지물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와디에 따르면 해당 전투기는 요격, 지상 공격, 폭탄 투하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상태로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F-17은 최고 속도 마하 1.6에 최대 작전 반경이 2037km에 달하는 경량급 다목적 전투기로 미얀마는 이를 2016년 중국으로부터 대당 335억 원의 16대를 구매했습니다. 이는 공동 개발국인 중국과 파키스탄을 제외하고 JF-17을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2018년 4대, 이듬해 2대가 더 공급됐습니다. 최근 미얀마 군이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이용해 공습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JF-17은 작전에 투입되지 못하고 미얀마 군은 러시아산 EX-120과 MiG-29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방산 전문가들은 JF-17의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 체계에 문제가 있으며 기체도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9월 파키스탄 인력이 비밀리에 미얀마를 방문해 JF-17의 기술적인 문제를 일부 해결했으나 JF-17의 무기 체계가 너무 복잡해 현재까지 실전에 투입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십 대의 전투기들이 모두 불량인데도 개발국인 중국이 정작 AS에 나몰라라 하며 모른 척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미얀마에서 파키스탄 기술진을 긴급히 불러들인 JF-17의 경우 탑재돼야 할 중장거리 미사일과 공대공 레이더도 계약보다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중국의 만행에 혀를 차게 했습니다. 미얀마는 해당 전투기를 2016년 중국에게 구매했는데 기술 결함에도 중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울며 겨자 먹기로 JF-17을 공동 개발한 파키스탄에 도움을 청한 겁니다. 당시 이와라디는 파키스탄 인력이 일부 기술 문제를 해결했으나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미얀마 정부가 대당 320억 원을 들여 JF-17을 6대나 들여왔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는 미얀마뿐 아니라 중국산 무기를 구매한 개발도상국들 모두가 처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산 무기를 구매했지만 심각한 기술적 결함과 오작동 사고로 인해 무기로는 제대로 된 작전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무기를 수출한 뒤 AS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로 인해 결함 있는 중국산 무기를 구입한 개발도상국들은 국가 안보 강화라는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군사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나이지리아에선 2018년 중국산 전투기 F-7 2대가 독립기념일 기념 비행 퍼레이드 리허설을 벌이던 중 추락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도 작년에 중국산 F-22P 호위함에서 엔진 성능 저하를 비롯한 기술적 결함을 발견하고 중국 정부에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파키스탄은 중국산 FM-90 대공 미사일에서도 적외선 센서 시스템 오류로 목표물 추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해당 시스템을 모두 폐기했습니다. 방글라데시도 2020년 중국산 훈련기 K8W에서 문제가 나타나자 중국 항공기 수출입공사에 항의했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값이 싸서 덜컥 중국산 무기를 도입했더니 결국엔 돈을 주고 쓰레기를 산 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중국제 K8을 현재 가장 많이 도입한 나라가 이집트인데요. K8 격추 소식을 들은 이집트는 최근 엄청난 충격에 빠지며 한국의 FA-50 도입을 위해 신속히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집트는 1999년부터 K8을 조립 및 면허 생산하는 방식으로 무려 120대나 도입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체 노후화로 인해 신형훈련기로 대체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이번 격추 사건으로 인해 속도를 더욱더 내게 된 겁니다. 그동안 중국제 전투기에 호되게 당한 이집트는 다시는 중국 전투기는 쳐다도 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일 만큼 KAI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데요. 실제로 KAI는 이집트와 FA-50 수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으로 이와 관련한 이집트 수출 규모는 최대 1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실제로 디펜스 아랍에 따르면 작년 12월 이집트 아랍산업화기구는 KAI와 FA-50 기술 이전 및 공동 생산을 위한 예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위해 앞서 1월 아랍산업화기구 수장이 우리 방산업계 대표단을 만나 초기 협약을 위한 실행 단계를 논의하면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마쳤습니다. FA-50의 경우 이집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높은 호환성을 보이는 건 물론 경쟁 후보인 중국의 AVIC, L-15 및 레오나르도 M346과 비교해봐도 교육과 훈련에 최적화돼 있어 FA-50에게 아주 유리한 상황입니다. 조만간 이집트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예정된 만큼 우리는 시간이 흐르기만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듯 FA-50의 이집트 수출 소식에 중국은 슈퍼스타가 탄생했다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지난달 중국 맨뉴스는 FA-50의 이집트 수출을 기정사실화하며 이집트의 FA-50 도입을 칭찬하는 듯한 기사를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맨뉴스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FA-50은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집트 수출로 인해 중동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한국과 이집트의 FA-50 계약과 관련해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집트에서 적어도 100대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번 계약으로 인해 한국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한국 방산이라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던 중국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라 참으로 어색한데요. 이제 중국마저도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한국 문화 훔치기는 최근 몇 년 사이 확실히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가볍게는 의복, 음식부터 무겁게는 국적까지 도대체 왜 저 따위로 행동할까 싶은 만행은 여전한데요. 그런데 이런 만행을 일삼는 중국보다 훨씬 더 거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던 국가가 있습니다. 현재 치열하게 전쟁 중인 러시아인데요. 한때 일부 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시베리아를 내주고 기필코 한국인들을 이주시켜야 한다는 코리아 선언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저 선언의 원문과 더불어 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됐는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무역을 위한 운송수단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압축됩니다. 전 세계 물동량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해상운송이 있고, 해양을 접하지 못한 국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항공운송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을 활발히 사용하지만 나머지
두 개 운송수단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현실에서는 철도 운송을 이용할 수 없고 도로 운송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바로 위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만 만약 북한과 통일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한국은 북한을 통해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직통으로 연결되는 꿈의 철도 노선을 현실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비싼 항공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한 달 가까이 소요되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기차 한 번에 유럽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물론 서울에서 자동차 타고 유럽을 돌고 오는 자동차 여행도 가능해집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북한과 통일됐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때 러시아 사회학자들 사이에서 아예 한국인들에게 시베리아를 내주고 한국인들을 이주시켜 러시아 발전을 꾀하자는 코리아 선언이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동북아 정세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상대적 약화, 일본의 정체, 한반도의 분단 지속, 그리고 미국 패권의 점진적인 약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긴장하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동북아에서 통일, 한국이 출현하는 것이 러시아가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유익하다고 보고 있죠. 동시에 러시아 내 일부에서는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상대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한국과의 전략적인 협력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블라디미르 수린 박사가 2005년 11월 발표한 코리아 선언입니다. 인구 감소 대처, 영토 보존 그리고 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코리아 내 자발적인 대규모 이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지난 2005년 11월 러시아 잡지 폴리티츠스키 클라스에는 소위 코리아 선언이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우선 주요 부분에 대한 원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하 원문이므로 문어체를 사용합니다. 러시아는 비록 인구가 줄고 있지만 서방과는 달리 제3세계 이민자들은 필요하지 않다. 단일 민족으로 구성되고 하나로 조직된 노동력을 받아들일 경우에 한해 러시아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해결책은 물리적으로 오직 하나의 민족을 받아들이고 문을 닫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의 민족, 하나로 조직된 노동력으로서 최적의 후보자는 바로 통일된 한국이다. 러시아는 바로 한국인들을 받아들이고 기타 제3세계 국가들의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빗장을 걸어야 한다. 물론 조국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러시아 민족은 예외이다. 이 방법은 확실하고 옳은 것이다. 러시아를 구할 방법은 닫힌 러시아인 것이다. 물리적 공생을 향한 특별한 권한은 러시아와 한국 간 물리적 연합국가 창설이라는 방법을 통해 한국에 제공되어야 한다. 오늘날 러시아로 무질서하게 몰려드는 이민 노동자들로는 생산 경제 측면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동력은 우랄 동쪽에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개발해야 하는 러시아의 과제를 달성하는데 전혀 쓸모가 없다. 불모지를 옥토로 개간하는 범국가적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한민족의 제2의 자진 이주를 제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왜 한국인인가에 대해서는 아주 원칙적인 근거가 몇 가지 있다. 한국은 천연자원이 없는 전형적인 수출 지향 경제이다. 한국 경제는 고효율성과 높은 기술력을 지니고 있다. 한국 경제는 실제적이다. 한국은 서비스가 아닌 바로 상품을 생산해 수출한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남한은 미국과 유럽의 서비스 경제와 명확히 구별된다. 한국의 경제는 만성적인 자원 부족, 특히 석유 부족의 상황 하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남한이 세계 12위의 경제 선진국이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이웃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한민족 총인구는 대략 7,200만 남북한 전체이며 6,700만이 한반도에 약 20만이 러시아 지역에 살고 있다. 한민족의 인구 규모는 러시아 한국 공생국가의 개념에 이상적으로 일치함을 보여준다. 우선 한국인들은 중국인들과 달리 러시아를 집어삼키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한국은 극동, 바이칼, 연해주 및 시베리아의 풍요로운 땅에 자발적으로 이주할 2,500만 명 정도를 동원할 수 있다. 한국은 지정학적 영역에서의 역할이 과소평가되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경제 호랑이는 이 지역은 물론 세계에서도 좀 더 비중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또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남한 경제는 천연자원이 전무하다시피 하다. 또한 비호적인 삼각지대인 일본, 북한, 중국과 인접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군사력 또한 충분하지 못하다. 즉, 남한은 외형적인 번영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생존의 기로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민족의 긍정적인 국민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근면성을 들 수 있다. 한민족은 일반적으로 법을 잘 지키고 규율이 있으며 친절하고 훌륭하게 교육받은 이들이다.
바로 이 점이 낮은 수준의 남부 지역 이민자들에 비해 러시아에게 이로운 점이다. 한민족은 그들의 역사에서 보듯이 다른 종교에 대해 관대하고 신앙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근면하고 뛰어난 노동 수련도를 지니고 있다. 러시아 민족의 물리적 재난의 상황 하에서 한민족의 특성은 매우 중요한 바, 그들의 공동체적 폐쇄성이나 동화에 대한 무관심이 바로 그것이다. 한민족 공동체의 물리적 폐쇄성은 내부 지향적인 바, 동화를 원치 않으며 이웃 국가를 동화시키려 하지도 않는다. 반면 남부 이민자들의 인구적 폐쇄성은 외부 지향적인 바, 남부 이민자 중국 쪽 이민자들은 자신들의 공동체에 대해서는 동화를 허용치 않으면서 외부 사회, 즉 러시아 주민들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동화시키려 한다. 러시아 민족의 몰락 상황에서 이러한 남부 이민자들의 특성은 러시아 민족 소멸의 촉진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물과 기름을 한 그릇에, 즉 한민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러시아에 다가오는 물리적 재난과 러시아 민족의 소멸은 중국에게 러시아로의 평화적인 침략 혹은 대량 유입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얼마 전까지의 공상 속 시나리오가 해가 갈수록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수많은 중국 식민주의자들이 밤낮 없이 국경을 넘어서고 있으며 우랄 동쪽의 무인지경에 정착하고 있다. 러시아 제국에 닥친 이러한 충돌 상황에서 바로 한민족은 객관적으로 러시아와 자연스럽게 협력할 수 있는 적절한 동맹국이다. 문제는 얼마나 빠르게 한민족을 러시아의 정치적, 실제적 동맹국으로 전환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한민족의 제2차 자발적 러시아 이주로 가능할 것이다. 수린이 주장한 코리아 선언에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시베리아에 한민족을 이주시키자는 주장입니다. 러시아가 품은 시베리아는 전 세계가 2500년 동안 사용해도 부족하지 않을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가 무궁무진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한국에게도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인데 전 세계 자원 매장량의 약 20%를 소유한 러시아의 천연가스 및 석유를 개발한다면 한국은 이 자원들에 대한 이권을 챙길 수 있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산유국의 지위에 올라섭니다. 물론 동해가스전으로 잠시 산유국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꺼진 불꽃입니다. 이러한 시베리아 자원을 통해 미래의 자원외교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매장된 곳은 중동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왜냐면 인간이 살 수 없는 동토 지역 아래에 얼마나 많은 석유가 매장됐는지는 조사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으니까요. 만약 이 코리아 선언이 현실화된다면 물론 북한과의 통일이 가정되어야 하지만 한국은 이제 반도 국가가 아니라 대륙 국가가 됩니다. 즉 반도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러시아에게 있고 만약 시베리아가 가진 자원 창고를 한국이 개발한다면 한국은 더 이상 자원 때문에 골머리 썩을 일이 없는 겁니다. 현재 전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든 미국과의 파워게임에서 승리해 팍스 차이나 시대를 열고 싶어하고 그간 세계를 주도했던 미국은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을 시작으로 남미, 이슬람 국가, 인도 등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여차하면 세계 리더로 군림할 준비를 마쳤죠. 수린 박사가 주장한 한러 공생국가는 북한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실현 가능성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현재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고래 사이에 낀 새우 처지인 관계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입니다. 차후 북한과의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치열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러시아 또한 하나의 선택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